정석으로 보험금의 체계를 잡고 나면 나머지는 그저 여러 가지 암기거리들에 불과하다 말씀드렸어요. 품평의 왕도는 이론서 전체 내용을 시험에 맞춰서 압축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듣다가 내용이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으면 거기서 스톱하고 영상을 보셔야 해요. 책을 가지러 갈 시간도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영상을 스톱하고 화면에 있는 이론서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새로운 지평 3강에서 말씀드렸죠? 책상에 앉지 않고 공부하는 방법. 설거지를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이론서를 반복 공부하는 효과를 얻게 되실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면 오히려 책상 위에서보다 더 많은 공부량을 확보할 수 있어요. 뇌의 작동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동시에 통암기를 병행하시게 될 텐데요. 통암기 시리즈는 암기 코드 위주로서 단언컨대 통암기를 들으며 이론서 책의 핵심 내용을 재생해낼 수 있다면 손평 합격은 바로 눈앞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어요. 손평의 왕도를 시작해 볼게요. 일단 1권의 구성을 살펴보면요. 보험의 기초이론, 농업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그리고 가축재해보험제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축 부분은 2과목과 합쳐서 공부해야 하고 나머지 부분들만 본다면 주로 암기 사항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보험금 산출과 관련된 계산 파트도 들어있어요. 8회 시험까지는 1과목을 좀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지만 9회에서는 역전됐어요. 2과목보다 1과목에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계산 문제도 만만치 않게 출제되었거든요. 이론서 1권은 위험의 정의로 시작되고 있네요. 이 파트에서 핵심은 위험의 정의, 위험의 분류, 그리고 위험 관리 방법인데요.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겠죠? 이론서는 위험에 대하여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미래의 일이고 안 좋은 일이며 그리고 가능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미안가, 미래의 일, 안 좋은 일, 가능성 이렇게 외우겠네요. 미안가. 위험에 대한 또 다른 정의는 손실의 기회, 손실의 가능성, 실제 결과와 기대했던 결과와의 차이, 불확실성,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다 비슷비슷한 표현들이에요. 우리는 그저 기가 차서 불을 확 질러 이렇게 외워요. 기는 손실의 기회, 가는 손실의 가능성, 차는 실제 결과와 기대했던 결과와의 차이, 불은 불확실성, 확은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 기가 차서 불을 확 질러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출제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정말 의외의 암기 사항을 묻기도 하니까 5가지 정의 정도는 좀 외워두기로 하죠. 다음은 위험과 관련된 개념을 살펴볼 텐데요. 위험과 비슷하긴 하지만 혼동하지 말아야 될 용어로서 위태, 손인, 손해를 거론하고 있어요. 이건 좀 정확히 개념 정리를 하는 게 좋겠네요. 위태는 말 그대로 위험한 상태, 위험한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특정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창조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 말이 너무 어렵네요. 그냥 위태위태하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바로 그 개념이에요. 아직 사고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위태위태한 상태죠. 현재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다음 손인인데요. 손해의 원인을 줄인 말로서 사고 그 자체를 의미해요. 만일 어떤 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로부터 손해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손해의 원인이 사고가 되는 거고 그 사고를 우리는 손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마지막으로 손해는요. 손해의 원인, 즉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가치의 감소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여기서 가치에는 물리적,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셋의 관계예요. 이건 좀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 도표처럼 사고 발생 전의 단계가 위태이고 사고가 발생한 것이 손인, 사고 발생 후에 생기는 가치의 감소가 손해인데요. 일단 순서대로 태, 인, 해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시간의 흐름으로 기억하세요. 위태,
위험한 상태에 있다가 손인, 사고가 발생하고 손해, 결국 여러 가지 가치가 감소했다. 이렇게요. 이번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위험을 분류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위험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으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객관적 위험은 실증 자료가 있어서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위험이고, 주관적 위험은 개개인에 따라 느끼는 위험의 정도가 다른 거죠. 무슨 말인가? 자연 현상으로서의 태풍은 객관적 위험이에요. 그런데 그 태풍에 대하여 개개인이 느끼는 두려움의 정도는 주관적 위험이 되는 거죠. 다음은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인데요. 손실의 기회만 있으면 순수 위험, 순수하게 손실 기회뿐이야 이렇게 되고요. 손실의 기회뿐만 아니라 이득의 기회도 함께 존재하면 투기적 위험이에요. 순수 위험은 손해만 보는 거예요. 화재가 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투기적 위험은요, 주식 투자가 대표적인 예가 돼요. 대박 날 수도 있지만 투자금을 모두 날릴 가능성도 존재하죠. 우리 이론사는 순수 위험의 종류로서 인적 손실 위험, 간접 손실 위험, 재산 손실 위험, 배상 책임 위험을 들고 있는데요. 공장에 화재가 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불이 나서 종업원이 죽었어요. 그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니까 인적 손실 위험이죠. 불에 탄 공장 그 자체는 재산 손실이 초래된 거고요. 공장이 타도 임대료와 같은 고정 비용은 계속 지출되니까 간접 손실 위험이고, 공장이 타면서 옆 건물까지 같이 탔다면 배상 책임 위험도 발생하겠네요. 순수 위험에는 인적 손실 위험, 간접 손실 위험, 재산 손실 위험, 배상 책임 위험이 있다. 순수 위험은 인간이 재배해서, 인간이 심어서 일어나는구나. 순수 위험은 인간이 재배해. 인적 손실 위험, 간접 손실 위험, 재산 손실 위험, 배상 책임 위험,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앞에 세 개는 손실이 붙어 있고 마지막은 책임 위험이네요. 체크하시고요. 다음은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인데요. 위험의 발생 빈도나 규모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해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면 정태적 위험, 변한다면 동태적 위험이에요. 정태적 위험은 교통사고로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동태적 위험은 시장에서 가격 변동, 시시각격으로 가격이 변하죠. 그 가격 변동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음은 위험이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넓은가에 따라서 특정적 위험과 기본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위험이 미치는 범위가 좁으면 특정적 위험, 넓으면 기본적 위험 이렇게 불러요. 주택 화재 같은 건 특정적 위험이고 코로나 사태 같은 건 기본적 위험인데요. 기본적 위험을 근원적 위험이라고도 안 해요. 사실 이렇게 위험을 분류하는 목적은 과연 어떤 위험이 보험에 적합한가를 따져보기 위해서예요. 이 분류에 따르면 특정적 위험, 정태적 위험, 순수 위험, 객관적 위험이 보험에 적합한 위험이고, 우리는 그것을 특정 승객 외우네요. 특정 승객이 아니고 특정 순객이에요. 아마도 기차 승무원이 특정한 승객만 표검사를 하나 봐요. 분류 중에서 마지막으로 담보 위험, 비담보 위험, 면책 위험이 있는데요. 보험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보험자, 즉 보험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예요. 담보 위험은 보험회사가 부담을 하는 거고, 비담보 위험은 부담하지 않는 거죠. 비담보 위험을 부담보 위험이라고도 하는데요. 당연한 분류고요. 면책 위험은 좀 까다롭네요. 면책 위험이란 보험자가 담보하는 사고일지라도 책임을 면하기로 한 위험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보상 배열이에요.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를 입었어도 농부가 게을러서 미리 대비하지 못했다면 일정한 비율로 보상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론서 스스로가 면책 위험과 비담보 위험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그랬거든요. 따라서 굳이 힘들게 우리가 구분하려 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개념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농업부문 위험의 유형은 제도적 위험 처리, 가격 위험, 인적 위험, 생산 위험.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농업이 제일 위험하네요. 제가 인생, 제도적 위험 처리, 가격 위험, 인적 위험,
생산 위험. 위험 관리의 구성 요소는 지식, 보험, 보호, 대응. 위험 관리에는 지식보호대가 필요해. 지식보호대, 지식, 보험, 보호, 대응. 지식은 위험 원인과 잠재적인 결과 등을 파악하는 활동이고, 보호는 좋지 않은 결과의 가능성을 축소하는 활동, 대응은 좋지 않은 결과를 사후적으로 완화하는 활동이다. 위험관리에서는 위험관리와 위험처리의 개념만 좀 비교해보죠. 위험관리란 위험을 발견하고 그 발생 빈도나 신도를 분석하여 가능한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반 활동인데요. 횟수나 그 규모를 분석한다는 말이고요. 위험 처리는 국가나 국제적인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자각과 함께 발전된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위험 관리의 목표는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개인이나 조직의 생존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정도만 정리할게요. 다음으로 위험 관리의 방법은 좀 중요하겠네요. 물리적 방법과 재무적 방법이 있는데요. 물리적 위험 관리는 위험을 통제해서 대비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나? 위험 회피, 손실 통제, 그리고 위험 요소의 분리, 계약을 통한 위험 전가, 위험을 스스로 인수,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말은 어려워 보여도 내용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그대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는 제목만 기억하기로 하죠. 물 회전이 안 되니 온통 인분뿐이네. 이렇게요. 물이 잘 안 돌아가니까 온통 사방에 인분이 쌓여 있나 봐요. 그냥 이렇게 외워요. 물 회전이 안 되니 온통 인분뿐이네. 물은 물리적 위험 관리를 의미하고요. 회는 위험 회피, 전은 계약을 통한 위험 전가, 통은 손실 통제, 이는 위험을 스스로 인수, 부는 위험 요소의 분리이겠네요. 재무적 위험 관리는요, 위험 대비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종류만 암기할게요. 그래도 이론서의 서술 부분은 꼭 한번 읽어보셔야 해요. 아마 이혼한 부부 사이인 것 같은데요. 전 남편이 아내한테 우리 재결합하자 하면서 전보를 보냈대요. 재결합 전보. 재무적 위험 관리에는 위험 결합을 통한 위험 발생 대비,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 위험 보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위험 특성에 따른 위험 관리 방법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이 도표에 보면은 괄호축은 손실의 횟수, 즉 빈도고요. 세로축은 손실의 규모, 신도예요. 그냥 횟수, 규모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손실의 횟수도 적고 규모도 작다면 그냥 위험을 보유하면 되겠죠? 가끔 일어나는데 규모도 작아? 그럼 내가 스스로 감당하겠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가보험이라고는 하지만 진짜 보험은 아니고요. 그냥 내가 안고 간다. 내가 보유한다. 자가보험으로 보유한다. 뭐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로 횟수는 적은데 규모가 크다? 사고가 잘 일어나진 않지만 한 번 나면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난다면 그럼 보험에 가입해야겠죠. 교통사고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거죠. 보험료를 부담하면서요. 세 번째는 횟수는 많은데 규모가 작다면 그럼 손실을 통제하겠다는 말이에요. 자주 일어나는데 규모는 크지 않아. 그러면 미리 예방하고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거죠. 즉 손실 통제죠. 도로에서 뭐 제한 속도라든가 자동차의 에어백 설치 같은 것들이 이해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횟수도 많고 규모도 크다? 한마디로 대책 없다는 말이죠. 자주 발생하니까 보험도 안 되고 규모도 크니까 개인이 부담할 수도 없고 방법은 그저 그 재난으로부터 도망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걸 위험 회피라고 하는 거죠. 하루가 멀다 하고 비행기가 떨어진다면 아무도 비행기를 안 타려 하겠죠? 그게 위험 회피예요. 해외여행도 배만 타고 가야 되겠죠. 이 도표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죠. 집합 기호에 캡이라는 게 있어요. 모자를 닮았다 해서 캡이라고 부르는데요. 기호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순서대로 보면 전보통회가 되네요. 앞에서 이혼한 부부가 전보를 통해서 연락했었죠? 전보를 통해서 전보통회 이렇게 암기하면 되는데요. 내용도 반드시 잘 이해해 두셔야 해요. 무조건 암기만 하시면 안 돼요. 농업부문 위험관리 방안 중에서 생산위험관리 방안을 보면 영농다각화, 보험가입, 재해대비 기술의 수용, 다보기, 영농다각화, 보험가입, 재해대비 기술의 수용. 농업부문 위험관리 방안 중에서 가격위험관리 방안을 보면 영농다각화, 수입보장보험 가입, 계약 생산, 선도거래, 분산 판매, 다 보고 계신 분, 다보 개선 분, 영농다각화, 수입보장보험 가입, 계약 생산, 선도거래, 분산 판매. 농업위험 유형에 대한 정책 수단을 보면 재가 인생 순서대로 교직 비장, 최저 가격 수입 보장, 인기안, 비긴 농이 있다. 제도 위험은 교직 제도 비장, 요즘 교직 제도는 비장한 가구가 필요하죠. 영농 컨설팅 및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지원, FTA 피해 보전 직불제, 환경 보전 및 식품 안전 규제에 대한 비용 분담, 장려금 지원. 가격 위험은 최저 가격 수입 보장, 최저 가격 보장제, 가격 손실 보상제, 수입 손실 보상제, 수입 보장 보험. 인적 위험은 인기안, 기안 84가 인기가 많죠. 농업 고용 인력 중개 지원, 농기계 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생산 위험은 비긴농 생산, 비긴농을 생산한다는데 그게 뭔지는 저도 몰라요. 비보험 작물 재해 지원, 긴급 농업 재해 대책, 농작물 재해 보험, 수량보험, 수입보험. 보험의 일반 이론 파트네요. 이 단원에서는 보험의 정의, 보험의 특성, 보험의 성립 조건, 보험의 기능, 그리고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를 볼 텐데요. 우리 이론서는 보험의 정의에 대하여 보험은 기본적으로 위험관리의 한 방법으로서 자신의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제도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좀 더 상세히 보면 위험 결합으로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전환시키는 사회적 시설로서 다수의 동질적 위험을 한 곳에 모으는 위험 결합 행위를 통해 가게나 기업이 우연적인 사고 발생으로 있게 되는 실제 손실을 다수의 동질적 위험의 결합으로 얻게 되는 평균 손실로 대체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개인에게 발생한 실제 손실을 다수가 공동으로 부담한 보험료로 대체한다는 의미예요. 이론서에 서술된 경제적 관점, 사회적 관점, 법적 관점, 수리적 관점에서의 정의는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어서 보험의 특성 5가지가 나열되어 있네요. 5점짜리 단답형 문제로 1순위겠죠? 대수의 법칙, 위험 전가, 손실의 집단화, 위험 분담,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인데요. 제가 강의하는 순서는 이론서와 좀 달라요. 큰 문제가 없다면 가능하면 암기 코드에 맞추려 하거든요. 출제가 된다면 답안 나열 순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보험의 특성은 이렇게 외우네요. 보험의 특성을 몰라서 대전집을 담보로 날렸어. 그리고 암기 코드도 가능하면 제목을 포함시키려 해요. 워낙 암기 사항들이 많아서 그냥 대전집 담보 이런 식으로 외우면 나중에 암기 코드는 외웠는데 그게 어디에서 나왔지? 이렇게 되거든요. 어쨌든 보험의 특성을 몰라서 어리버리하다가 상속받은 대전의 집 한 채를 담보로 날렸나 봐요. 대수의 법칙, 위험 전가, 손실의 집단화, 위험 분담,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 먼저 대수의 법칙을 보면 표본이 클수록 결과가 점점 예측된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통계학적 정리인데요. 말이 너무 어렵네요. 계약자가 많아질수록 보험회사는 보다 정확하게 손실을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볼 손해보험의 원리 중에서 위험 대량의 원칙과 연결되는 개념이네요. 두 번째로 위험 전가는 개인이 가진 위험을 보험회사에 넘긴다는 의미이고요. 예기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는
우연히 발생한 위험을 집단화하기 전에는 각자가 개별 위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손실을 집단화함으로써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제 손실은 위험 집단의 평균 손실로 대체한다. 이 말도 역시 어렵네요. 쉽게 생각하면 일단 고의가 아닌 우연히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만 그 위험을 집단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손실을 집단화하면 개인의 실제 손실을 집단의 평균 손실로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보험의 정의에서 정리했죠? 위험 분담도 비슷한 의미인데요. 개인이 부담할 위험 손실을 집단이 나누어진다는 말이고요.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은 보험으로 이득을 취할 수 없다는 이득 금지의 원칙을 구현한 것으로서 실제 발생한 손실만큼만 보상을 받게 되면 보험 사기와 같은 도덕적 위태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정리하면 보험의 특성을 몰라서 대전집을 담보로 날렸어. 보험의 특성은 대수의 법칙, 위험 전가, 손실의 집단화, 위험 분담,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은 보험의 성립 조건인데요. 첫 번째로 동질적 위험이 다수 존재해야 한다. 동질적 위험이란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유사한 위험을 의미하는데요. 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위험끼리 결합되어야 동일한 보험료가 적용되어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가용 승용차와 영업용 택시를 비교해보면 되겠네요.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는 그걸로 출퇴근밖에 안 해요. 영업용 택시는 하루 종일 운행하고요. 만일 같은 보험료 체계가 적용된다면 당연히 불합리하겠죠. 그래서 동질적 위험끼리 결합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러한 동질적 위험이 다수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그래야 손실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수의 법칙으로요. 다음,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면 아무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결국 보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겠죠. 세 번째로 한정적 손실을 보면 보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피해 원인, 발생 시간, 장소, 피해 정도 등을 명확하게 판별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 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보험료나 보험금 책정이 어렵다는 말이죠. 전염병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이런 건 국가적 재난이라 보험화하기 어렵겠죠. 네 번째는 손실의 우연적 발생인데요. 당연한 조건이겠죠. 우연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보험 사기가 되겠죠. 다섯째는 비재난적 손실인데요. 이건 손실의 규모를 말하는 거예요. 일본 지진처럼 엄청난 재난 수준의 사고를 보험회사가 감당한다면 바로 파산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손실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지 않은 비재난적 손실이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확률적으로 계산 가능한 손실인데요. 이것도 보험료나 보험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조건이겠죠. 이상 6가지 보험의 성립 조건은 어떻게 암기하는가? 보성이가 동경에 가서 한우를 비어먹을 확률 이렇게 외우네요. 보성은 보험의 성립 조건, 동은 동질적 위험의 다수 존재, 경은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 한은 한정적 손실, 우는 손실의 우연적 발생, 비는 비재난적 손실, 확률은 확률적으로 계산 가능한 손실. 보성이가 동경에 가서 한우를 비어먹을 확률은 빵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은 보험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볼 텐데요. 여기는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목 정도만 정리해 볼게요. 가볍게라도 이론서를 한번 읽어보셔야 해요. 먼저 보험의 순기능, 보순인데요. 보순이라는 이름은 좀 기억해 두세요. 주식을 잘하는 젊은이라서 뒤에 또 나오거든요. 보험의 순기능은 투자 재원 마련, 자원의 효율적 이용 기여, 불안 감소, 신용력 증대, 그리고 손실 회복, 안전의식 고양이 보험의 순기능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묻고 있네요. 보순아, 투자 불신 때문에 손실 안 봤어? 보순, 보험의 순기능, 투자 재원 마련, 자원의 효율적 이용 기여, 불안 감소, 신용력 증대, 손실 회복, 안전의식 고양. 보순이 오빠가 보혁인데요. 보순이한테 배워서 얘도 주식을 잘해요. 보혁이는 손보사 덕분에 대박 났어요. 보역, 보험의 역기능, 손실 과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초래, 보험 사기의 증가, 사업 비용의 발생.
보순이는 투자 불신에도 손실을 안 봤고요. 보혁이는 손보사 덕분에 대박이 났어요. 여기 내용을 한번 훑어보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를 볼 텐데요. 이거는 좀 중요하네요. 둘 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개념을 정확히 파악해 두세요. 역선택이란 보험계약 체결 전의 상태를 말하는데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계약자 측에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보험을 선택한다, 이런 말이죠. 가축재해보험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축 중에서 건강한 놈은 빼놓고 약하고 병든 놈들만 보험에 가입하려 한다는 말이죠. 이것을 역선택이라고 해요. 가축의 상태는 보험회사보다 농부가 더 정확히 알고 있을 테니까요. 가축재해보험은 이러한 역선택을 막기 위하여 가축 일부만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다음은 도덕적 위태인데요. 역선택이 보험계약 체결 전의 상황이라면 도덕적 위태는 체결 후의 모습이에요. 어느 한쪽이 보험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인데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나 과실로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거나 손해액을 확대하려는 성향을 의미해요. 보험에 들었다고 건강에 신경 안 쓰고 몸을 함부로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의 공통점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발생한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계약 체결 시점과 관련이 있네요. 즉, 역선택은 계약 체결 전에 예측한 위험보다 높은 위험 집단이 가입하여 사고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데 비해서, 도덕적 위태는 계약 체결 후 고의나 인위적 행동으로 사고 발생률을 높아지게 한다는 점이에요. 오늘은 손해보험 이론을 보려고 해요. 큰 틀에서 보험을 분류해보면 재물과 관련된 손해보험,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생명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손해보험에서는 손해보험의 원리, 법적 특성, 법적 원칙, 그리고 의무에 대해서 정리할 거예요. 우리 이론서는 손해보험에 대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그 손해액을 산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러한 손해보험은 다음과 같은 원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유명한 이급수 분대 암기 코드네요. 무슨 말인가? 이득 금지의 원칙,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수지 상등의 원칙, 위험 분담의 원칙, 위험 대량의 원칙인데요. 우리는 이급수물을 분대가 먹고 보험 원리대로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외우네요. 참고로 분대는 군대 용어예요. 이급수 분대 중에서 먼저 이득 금지의 원칙을 보면 보험에 의해 이득을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죠. 보험의 특성 중에서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이 반영된 원리예요. 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대표적인 법적 규제가 3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중복보험, 초과보험, 보험자 대위인데요. 우리는 이중초대 이렇게 외우네요. 이득금지의 원칙을 위한 법적 규제에는 중복보험, 초과보험, 보험자 대위가 있다. 암기 코드는 실기대생에 가서 함께 정리할게요. 초과보험은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 즉 보상하는 최대 손해액을 현저하게 초과해서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경우이고, 중복보험도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하여 보험금 합계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해요. 보험자 대위는 보험자, 즉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 아래 피보험자의 권리를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게요. 3가지 모두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규제를 받는 케이스예요. 다음은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인데요. 급부는 내는 거고 반대급부는 받는 거예요. 계약자, 즉 농부의 입장에서 내는 보험료와 받게 될 보험금에 대한 기대치가 같다라는 말이죠. 식은 1인당 보험료는 지급보험금 곱하기 사고 발생 확률, 이렇게 되는데요. 다음에 볼 수지 상등에서 나오는 공식과 함께 정리할게요. 급부 반대급부의 원칙이 계약자의 입장이라면 수지 상등의 원칙은 보험자, 즉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수는 수입이고 지는 지출인데요. 보험회사가 받는 수입보험료 총액과 주는 지급보험금 총액이 같아져야 한다는 원칙이죠.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수익과 지출이 서로 같아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식으로 쓰면
수입보험료 합계는 지출보험금 합계 이렇게 되는데요. 수입보험료 합계는 계약자 수 곱하기 보험료고 지출보험금 합계는 평균 지급 보험금 곱하기 사고 발생 건수니까 결국 계약자 수 곱하기 보험료는 평균 지급 보험금 곱하기 사고 발생 건수 이렇게 되겠네요. 이 식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어떤 식이 무슨 항목인가만 구분하면 되는데요. 등호의 왼쪽만 보시면 되겠네요. 1인당 보험료가 나오면 1인당이니까 계약자에 관한 식이니까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고요. 계약자 수 곱하기 보험료, 즉 보험료의 합계가 나오면 그것은 보험회사의 수입 총합이니까 수지상등의 원칙이 되겠죠. 시험에 출제될 확률은 거의 없지만 어차피 암기하는 김에 이것도 함께 외우죠. 누가 상등이고 누가 급부인지 이런 것도 좀 헷갈리거든요. 보험회사의 입장이 수지상등이고 계약자 입장이 급부, 반대급부예요. 도움 따기를 하니까 보수, 계급 이렇게 되네요. 보수층에도 아마 계급이 있나 봐요. 물론 정치적 의미는 전혀 없어요. 그냥 보수, 계급 이렇게 외워요. 보험자, 수지상등, 계약자, 급부, 반대급부 이렇게요. 다음은 위험의 분담인데요. 한 명의 피해를 여러 명이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즉 소액의 보험료를 매개체로 하여 큰 위험을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경제적 불안으로부터 해방되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보험이라는 거죠.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라는 슬로건에 해당되는 원리예요. 보험의 특성 중에서 위험 분담, 손실의 집단화와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네요. 다음은 위험 대량의 원칙인데요. 위험의 특성 중에서 대수의 법칙이 구현된 원리예요.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많을수록 사고 발생 확률은 어떤 평균치에 가까워지고 그럼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보험 경영이 가능해진다라는 원칙이죠. 그렇게 되면 보험 계약은 하나의 커다란 단체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정리하면 이득금지의 원칙,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수지상등의 원칙, 위험 분담, 위험 대량의 원칙. 우리는 이급수물을 분대가 먹고 보험의 원리대로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외우네요. 이급수 분대 이렇게요. 다음은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인데요. 9회 기출이었죠. 제목이 아니라 그 내용을 서술하는 문제였어요. 하나하나 간단히 보면 쌍무 계약성, 보험회사는 손해보상 의무를 지고 계약자는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진다라는 거죠. 쌍무, 서로 간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말이에요. 계속계약성은 일정 기간 동안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가 존속한다는 말이고요. 다음은 분류식 낙성계약성인데요. 손해보험 계약은 특별한 요식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류식이고요.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므로 낙성계약이에요. 부합계약성이란 우리가 약관이라고 하죠. 보험회사가 미리 만들어 놓은 계약 조건에 계약자가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합계약이라고 하는 거고요. 상행위성은 손해보험 계약 자체가 그대로 상행위이고 보험회사의 영업행위예요. 다음은 최고 선의성인데요. 신의성실의 원칙이 중요시된다는 말이고요. 유상계약성은 계약자의 보험료와 보험회사의 보험금이 대가 관계를 가지는 유상계약이라는 말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외우네요. 특성 있는 쌍계동 불락요리는 부상치료의 최고예요.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은 쌍무계약성, 계속계약성, 분류식 낙성계약성, 부합계약성, 상행위성, 최고선의성, 유상계약성 기억해 두시는데요. 10회에 연달아 나오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다음은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이네요. 이건 먼저 큰 타이틀부터 외우고 가죠. 세부적인 암기사항들이 좀 많거든요. 이렇게 외워요. 원칙이 없으면 대선에서 피실거려. 대선 피실, 비실거린다는 이야기죠. 보험자 대의의 원칙, 최대 선의의 원칙, 피보험 이익의 원칙, 실손 보상의 원칙이네요. 그때 외우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실 무한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귀에 붙고 입에 붙어요. 자동으로 붙어요. 경험 있으신 분도 아마 계실 텐데요. 그저 무한반복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흥얼거리게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대선 피실, 보험자 대의의 원칙, 최대 선의의 원칙, 피보험 이익의 원칙,
실손 보상의 원칙이고요. 먼저 보험자 대위의 원칙은요. 손해보험 원리 중 이득 금지의 원칙에서 법적인 규제로 보험자 대위가 있었죠. 보험자 대위에는 목적물 대위와 청구권 대위가 있는데요. 목적물 대위는 잔존물 대위라고도 하고요. 청구권 대위는 제3자에 대한 보험 대위라고 해요. 다 이론서의 공식 명칭이니까 어떤 용어를 사용해도 관계없어요. 대위라는 말이 좀 낯설겠네요. 그냥 보험회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위치를 대신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예로 들어보면 쉽겠는데요. 옆집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집도 홀랑 탔어요. 나무로 지은 집이라 다 타버리고 철근 골조 몇 개만 남았네요. 다행히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요. 일단 다 타버렸으니까 보험금을 받겠죠? 그럼 남아있는 고철은 보험회사 소유로 넘어간다는 것이 목적물 대위, 잔존물 대위고요. 옆집이 불을 냈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일단 보험금을 받으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회사로 넘어간다는 것이 청구권 대위, 즉 제3자에 대한 보험 대위예요. 이득금지의 원칙이 구현된 거죠. 어렵지 않죠? 네네, 이해하신 그대로예요. 보험에 가입한 물건, 그 중에서 타고 남은 것이 잔존물이고요. 물이니까 물건이겠죠? 청구권은 법적인 권리거든요. 이건 물질이 아니죠. 아무튼 일단 보험금을 받으면 물건이건 권리건 모두 보험회사로 넘어간다는 원칙이에요. 목적물 대위, 청구권 대위, 합쳐서 목청대위 이렇게 외워도 좋겠네요. 군대에서는 중대장 계급이 대위인데요. 목청이 좋아야 중대장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보험자 대위의 원칙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피보험자가 이중 보상을 받아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 보험자가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함으로써 과실이 있는 제3자, 위에서 옆집에게 손해 발생의 책임을 묻는 효과가 있고요. 세 번째는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손실로 인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보험회사는 옆집에게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보험료를 인상할 필요가 없겠죠? 다음은 최대 선의의 원칙인데요. 보험은 통상적인 상거래와 다르게 미래지향적이고 우연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높은 정직성과 신의 성실이 요구되는데요. 이를 최대 선의의 원칙이라고 해요. 이 최대 선의의 원칙을 유지하는 도구가 있어요. 고지, 은폐, 담보, 고은담이에요. 고지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실 및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은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 시에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의도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숨기는 것이고, 담보는 보험계약의 일부로서 피보험자가 진술한 사실이나 약속을 의미해요. 고은담 기억하시고요. 다음으로 피보험 이익은 계약자가 보험 담보물에 대해 가지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의미하는데요. 보험 대상이 되는 목적물에 사고가 생기면 계약자에게 손해가 될 때 피보험 이익이 있다라고 말해요. 쉽게 생각하면 내 자동차가 망가지면 내 손해니까 피보험이 있다라는 거죠. 이 피보험 이익의 원칙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박 방지예요. 만일 옆집 자동차를 내가 보험에 들었다면 빨리 사고가 나서 보상받기를 바라겠죠? 내 차가 아니니까요. 둘째로 피보험 이익은 도덕적 위태를 감소시켜요. 내 차라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거죠. 셋째, 피보험 이익은 결국 계약자의 손실 규모와 같으므로 손실의 크기를 측정해서 보험금을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되죠. 피보험 이익의 목적은 도박 방지, 도덕적 위태 감소, 손실의 크기 측정인데요. 우리는 도도손 이렇게 외우네요. 마지막으로 실손 보상의 원칙인데요. 실제 손실을 보상한다는 말이에요. 이득 금지의 원칙과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예외 세 가지가 중요하네요. 기평가 계약, 대체비용보험, 생명보험. 우리는 실기대생 이렇게 외우네요. 앞서 본 이득금지 원칙의 세 가지 법적 규제, 즉 중복보험, 초과보험, 보험자 대위를 이중초대 이렇게 외웠죠? 서울대를 능가하는 실기대가 있대요. 실기 실습 위주로 공부해서 실기대의 학생들은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줄을 서서 채용한대요.
대기업들이 2중, 3중으로 초대하는 거죠. 누구를요? 실기대생을요. 그래서 실기대생은 2중 초대를 받아요. 실기대생, 2중 초대. 실기대생은 실손보험 원칙의 예외로서 기평가계약, 대체비용보험, 생명보험이고요. 2중 초대는 이득금지 원칙의 법적 규제로서 중복보험, 초과보험, 보험자 대위예요. 이것들은 대단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서로 또 헷갈리거든요. 함께 비교하면서 잘 기억해 두시고요. 실기대생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기평가 계약은 사고가 발생하면 미리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인데요. 골동품 같은 것은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우니까 계약 시에 합의한 금액으로 보험금을 측정하는 거죠. 대체비용보험은요, 감가상각 없이 신품으로 교체해주는 보험이에요. 대체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생명보험은 애초에 실손보상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예요. 사람의 목숨을 금전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 미리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한다는 거죠. 기평가 계약은 일단 평가는 가능하지만 생명보험은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네요. 여기까지 좀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보험계약의 원칙은 대선피실이고요. 보험자 대위의 원칙에는 목청대위, 목적물대위, 청구권대위가 있네요. 최대 선의의 원칙은 고지은폐 담보, 고운담으로 유지되고요. 피보험 이익의 목적에는 도도손이 있네요. 도박방지, 도덕적 위태 감소, 손실의 크기 측정. 마지막으로 실손보상의 원칙에는 예외 3가지가 있는데 실기대생, 이중초대 이렇게 기억하겠네요. 다음은 보험계약 당사자의 의무인데요. 보험자의 의무는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계약자, 피보험자의 의무를 볼 텐데요. 우리는 흔히 계피의 의무라고 불러요. 이론서는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시에 나오는 것이 많거든요. 여기는 주로 1차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들이에요. 계피의 의무에는 고지, 통지, 손해방지 경감 의무가 있는데요. 계피들은 늘 약자라서 고통, 손해가 심하겠죠? 고지, 통지는 모두 알리는 건데요. 보험 계약 전, 정확히 말하면 계약 체결 당시에 알리는 것을 고지, 계약 체결 이후에 변경된 사항 같은 것을 알리는 건 통지, 이렇게 불러요. 시간 순서대로 고통이에요. 통지할 의무에는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 위험 유지 의무,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내용은 간단하니까 이론서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좀 특이한 것은 2번째 위험 유지 의무가 통지 의무에 들어있다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인데요. 이것도 주로 1차 시험에 출제되는 분야예요. 보험증권에서는 법적 성격만 보시면 되겠네요. 일정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요식증권성, 보험자가 보험증권을 제시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잘못 지급하였더라도 책임을 면한다는 면책증권성, 보험증권과 보험금을 맞교환한다는 상환증권성, 유가증권으로서의 가치를 지녔다는 유가증권성, 보험계약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성, 이렇게 5가지인데요. 이렇게 암기하네요. 요즘은 면상이 유가증권이네요. 요, 면상, 유증. 시대를 풍자하는 암기 코드 정말 짱이죠? 참고로 암기 코드는 제가 만든 것도 꽤 많이 있는데요. 선배님들의 땀과 시간이 배어있는 것들이에요. 자, 다음 보험약관은요. 보험자와 계피들 간의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여 약속해 놓은 것인데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석하고 인쇄된 것보다는 손으로 쓴 것이 우선한다는 수기조항 우선. 약관의 내용이 모호할 때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풀이하고 보험자에게는 엄격 불리하게 해석한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만 체크하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재보험인데요. 보험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수한 보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넘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원래 보험회사를 원보험자, 재보험회사를 재보험자라고 불러요. 역시 1차 시험에서나 다루는 주제예요. 재보험의 기능만 보고 넘어가죠. 첫째, 위험 분산인데요. 보험회사가 재보험회사로 책임을 넘기니까 위험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겠죠. 둘째, 원보험자의 인수 능력 확대로 마케팅 능력 강화. 일정 부분 책임을
재보험자에게 넘기니까 더 많은 보험을 인수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셋째, 신규 보험 상품의 개발도 촉진되겠죠? 마지막으로 위험이 분산되니까 경영의 안정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우리 재보험위원님들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졌대요. 재보험위원들 신경이 날카롭네. 재보험의 기능은 위험 분산, 원보험자의 인수 능력 확대로 마케팅 능력 강화, 신규 보험 상품의 개발 촉진, 경영의 안정화 이렇게 되겠네요. 농업재해 보험을 보려고 해요. 먼저 농업재해의 특성을 볼 텐데요. 보험이 아니라 재해 그 자체의 특성이라는 점을 체크하시고요. 불예측성, 광역성, 동시성, 복합성, 불강력성, 피해의 대규모성, 계절성인데요. 우리는 농업재해가 불광동 복합 건물에 불피개로 일어났다 이렇게 외우네요. 서울에 웬 농업재해가 일어나 이러지 마시고 불광동에 있는 복합 건물에 불을 피우다가 농업재해로 번졌나 봐요. 아마 경기도까지 타버렸나 보죠? 어쨌든 불광동 복합 불피개네요. 제목은 당연히 암기해야 하지만 내용도 간략히 서술할 수 있을 정도로는 공부해야 해요. 장마라는 재해를 가지고 전체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장마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죠? 불예측성이고요. 장마는 전국적인 재해니까 광역성. 장마철이 되면 습해뿐만 아니라 저온 피해, 병충해 등 각종 피해가 동시에 그리고 복합적으로 일어나니까 동시성, 복합성.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를 막을 길이 없겠죠? 불가항력성. 수십 개의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 피해의 대규모성. 장마는 주로 여름에 발생하니까 계절성을 띠고 있네요. 이렇게 큰 흐름으로 이해하고 시험장에서는 적당히 살을 붙이면 되겠네요. 일단 타이틀을 먼저 암기해야겠죠? 농업재해가 불광동 복합 건물에 불피개로 일어났다. 불광동 복합 불피개. 이러한 농업재해의 특성 때문에 보험의 필요성이 등장하는데요. 대규모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농업재해의 특수성. 국가적인 재해 대책만으로는 모두 보상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농업재해보험은 WTO 협정에서 허용되는 정책이라는 점. 농업 경영의 높은 위험성으로 농업재해보험의 필요성이 증대되네요. 농업재해의 특수성, 국가적 재해 대책과 한계, WTO 협정의 허용 대상 정책, 농업 경영의 높은 위험성. 일단 이렇게 외우겠네요. 특제 W가 필요해. 3번에서 WTO 협정이 허용되는 농업 정책에는 농업재해보험과 직접 지불제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네요. 나머지는 이론서를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특징을 보죠. 이건 재해보험의 특징이에요. 처음 본 것은 농업재해의 특성이고요. 재해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국가가 재해보험을 운영해서 민간 보험회사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재보험 운영. 농작물 재해보험은 당연히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농업인구는 경제력이 낮은 분들이 많아요. 위험도에 대한 차별화 논란을 보면 농작물 재해는 한꺼번에 광범위하게 몰려와서 누구에게 덮칠지 알 수 없어요. 즉, 누가 재해 위험성이 높은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그리고 대부분 1년 미만의 단기 소멸성 보험이고요. 농작물이라는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물보험, 농작물의 손실을 보전하는 손해보험의 특징도 가지고 있네요. 당연히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하고요. 생육하는 농작물의 특성상 재해 발생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손해액을 산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네요. 국가재보험 운영, 경제력이 낮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함, 위험도에 대한 차별화 곤란, 단기 소멸성 보험, 물보험, 손해보험, 보험 대상 재해가 자연재해라는 점, 손해평가의 어려움. 이렇게 암기하죠. 국경을 차단하면 물자 왕래가 안 되니까 무역상들은 손해가 크겠죠? 국경 차단은 물자 손해가 큰 특징이 있다. 이렇게요. 농작물 재해보험의 특징은 국경 차단, 물자 손해이네요. 마지막으로 농업재해보험의 기능을 보면 첫 번째로 농가의 신용력 증대,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했다는 것만으로도 농가의 신용을 보증하는 결과가 된다는 말이죠. 두 번째, 재해 대비 의식 고취.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은 그만큼 재해 대비 의식이 있다는 증거겠네요. 세 번째, 재해 농가의 손실 회복. 농업재해보험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되면 재해를 입은 농가는 경제적 손실을 회복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안정적 식량 공급에 기여. 다섯 번째, 농촌 지역 경제 사회의 안정화. 농업재해보험을 통해 일정 수준의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 경제가 안정화되겠네요. 따라서 농촌 지역 사회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고, 여섯째, 농업 투자가 증가되고, 일곱째, 농업 정책의 안정적 추진. 농업 지역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니까 국가도 농업 정책을 더욱 안정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겠네요. 농업재해보험의 기능은 농가의 신용력 증대, 재해 대비의식 구취, 재해 농가의 손실 회복, 농촌 지역 경제 사회의 안정화, 농업 투자의 증가, 농업 정책의 안정적 추진이네요. 기능 좋은 신의 손으로 경제 사회 투자의 정책이 안정된다, 이렇게 암기하는데요. 기능이 뛰어난 신 들린 손만 있으면 경제도 안정되고 사회도 안정되고 투자의 정책도 안정될 수 있다는 믿기 힘든 카더라 통신이네요. 이론서에 있는 농업재해보험의 법령은 그냥 가볍게 한번 훑어보세요. 여기까지 보험의 일반 이론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로 들어가 볼게요. Welcome to the hell. 드디어 암기 지옥에 오신 우리 무한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